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 비즈니스 모델 설계도 혹은 설계론에 대한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Technical Change, Needs Evolution, 그러니까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관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Profit Seeking,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동태 이론이라는 Dynamic Theory of Profit Seeking이라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Profit Seeking에 대한 동태 이론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업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인 간에 사업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다룹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는 시장의 니즈 사이드하고 그 니즈를 충족해 고객의 니즈 측면하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 역량 사이드라는 두 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마케팅에서 보면은 기업의 역량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나타내는 게 프로덕트와 시장이라는 프로덕트, 콤마 찍고 마켓 이렇게 표현해 갖고 그것을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도 있을 정도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장의 니즈와 기업의 역량을 나타내는 제품이라든가 기업의 역량을 나타내는 그런 양축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정태적인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은 그 시점에서 고객의 니즈가 과연 뭐냐. 니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충족된 부족감입니다. 뭔가 부족감. 그러니까 미충족된 unmet needs가 결국은 충족의 대상인데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은 그 unmet needs는 우선 첫째적으로 구매력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매력을 지니고 있고 기업 사이드에서는 그거를 충족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이 성립이 되는데 설령 그게 사업이 성립이 됐다 손치더라도 고객이 구매력을 갖고 그 기술력으로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불 의향을 가질 때래야만 그것이 하나의 그 비즈니스로서 아주 완벽한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매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고객이 기업이 제공해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혹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지불 의향 혹은 구매 의향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으로서의 아무런 그 사업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기술과 니즈라는 이거를 정태적인 시점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일정 기간 동안의 그 변화에 대해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라는 이 측면이 어떻게 연결돼 줘야만 사업으로서 소망스러운가에 관한 것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 세계 피처폰을 갖다가 주름 잡았던 노키아가 오늘날 갑자기 그냥 쇠락해갖고 지금 완전히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는 지금 완전히 뭐 없어진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인수가 됐지만은 본래 그 노키아는 지금 없어진 겁니다. 또 1979년으로 기억하는 1979년에 나왔고 한 20년간 1999년 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젊은이들 매료시켰던 소니 워크맨이라는 것도 아주 세계를 풍미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자, 워크맨의 경우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왜 사라졌습니까? 1999년도에 MP3라는 기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기술 변화로 인해서 아날로그에 치중하고 있던 소니의 워크맨이 디지털 기술의 압축 기술로서 그 표현되는 MP3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왔을 때 그런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니즈는 MP3로 확 올라가는 MP3로 제공받는 거기에 대한 니즈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소니의 워크맨은 하루아침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MP3를 갖고 소니를 결과적으로 소니 무너뜨리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MP3 기술을 선취선점한 한국의 레이컴이라는 그 회사에서 아이리버라는 그 시대에 맞는 걸 제공해 주기 시작하니까 소니의 워크맨은 그냥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자취를 갖다 감춰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변화가 주는 충격입니다. 노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키아 경우도 피처폰 가지고서 아주 세계를 한창 많이 갈 땐 전 세계의 그 마켓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70% 이런 정도로 차지하고 있었던 노키아였지만은 앱 베이스드의 그런 스마트폰으로 옮아가는 그런 그 니즈는 고객 니즈가 이렇게 진화를 하니까 하루아침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니즈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관한 관계를 우리는 우선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인데 특히 니즈 진화와 관련해 갖고 우리는 어떻게 이익이 얻어지느냐, 어떻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기업이 이익을 갖다가 얻게 되느냐, 돈을 벌게 되느냐에 관한 그 하나의 그 툴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시 초에 그 산업과 기업하고의 그 관계에서 초기 조건입니다. 사업 개시 바로 개시일 그때 현재의 폼 파워를 가지고 폼 컴피턴스를 가지고 기업 역량을 가지고 기중의 변화는 건 환경 변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니즈가 진화할 때 구매력을 지니는 또 지불량을 갖는 익스플리sit 니즈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그거에 그 시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니즈 맞춤 혁신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걸 잘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적응 우수성 이런 그 변화에 대한 그 적응 우수성이 좌우되면서 바로 이것에 의해서 기업의 성과가 기업의 그런 그 예상 이익이 얻어진다라는 이런 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관한 거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가 어떻게 연계돼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지불 의향을 갖게끔 하는 니즈 포커스 이노베이션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에 관한 이 아이디어, 그 프레임워크를 우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역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라고 하지만은 기업의 경우에 환경 변화는 많은 그런 그 환경 변화 요인들이 물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정치적인 환경, 또 경제적인 환경 변화, 환경 요소의 변화, 사회적 그 환경 요인의 변화, 또 기술 변화, 또 이 환경 보존에 관한 환경 보존과 관련한 그런 그 여러 환경 요인들의 변화, 그다음에 자원에 관한 천연 자원, 자원에 관한 그런 그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관련해서 관심을 제일 중요한 뭐다 관심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관심을 갖되 우선 더 경중을 따르고 우선 더 경중이나 완급을 따지고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관한 이 양 측면을 갖다 우선 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측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형성하는 백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니즈는 좀 잠재되어 있어요.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은 우선 충족이 되려면은 우선 구매력이 생겨야 됩니다. 구매력이 생기려면은 환경 변화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환경 변화를 통해서 소득도 특히 고객이 쓸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로소 구매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잠재 니즈가 구매력을 지니는 그 순간에 그 니즈는 잠재해서
양파 껍질 하나 이렇게 벗겨지듯이 벗겨지면서 웨이팅 니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뭔가 하면 일단은 구매력은 갖고 있다 이거라. 내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냐?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웨이팅 니즈가 있을 때 테크니컬 체인지 혹은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 일어남으로써 구매력을 지닌 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기술력이 기업 사이드에서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점에서 보면은 기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다렸던 기술이 실제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액츄얼 니즈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액츄얼 니즈 견지에서 보면은 구매력도 있고 또 기술력도 있는 겁니다. 왜? 요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술력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워크맨을 쓰던 젊은이들이 MP3라는 하나의 충격이 와갖고 워크맨보다 더 좋은 어떤 거를 기대하는 그런 그 대기 니즈가 기대 니즈가 있었는데 MP3라는 게 와가지고선 아이리버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나온 그 순간에 그거를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내가 충족시켜주는 액츄얼 니즈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액츄얼 니즈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액츄얼 니즈야말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고객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 너무 소상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시할 것은 뭔가 하면은 실제 니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매력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력도 있어요. 근데 그 기술력이 그 구매자가 원하는 그거를 그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아직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이라는 니즈 맞춤 혁신이라는 것이 가미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니즈 포커스드, 니즈 맞춤 혁신이 액츄얼 니즈로 하여금 willingness to pay까지 지불 의향을 갖게끔 촉발시켜 줄 때, 액츄얼 니즈는 explicit nids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explicit nids야말로 지불할 의향을 지닌 니즈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기업의 경우에 기업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explicit needs 여러분들이 아마 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다가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좀 지나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언제 어디서나 기억해 주실 내용이 바로 뭔가 explicit needs라는 겁니다. explicit needs는 구매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지만은 여기에 더 나가서 지불 의향까지도 갖게 만들어주는 갖고 있는 그런 그 니즈가 explicit needs인 겁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바꾸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곁들여서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액츄얼 니즈는 여러 니즈 속성으로 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에 대한 니즈 속성, 질에 대한 니즈 속성, 질도 뭐 별의별 질적 요소를 갖다 다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델리버리에 관한 또 아프터 서비스에 대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니즈 속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채로 치면은 두 그룹으로 이렇게 갈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니즈 속성 중에는 둘로 가려면은 기본 속성, 베이직 니즈 어트리뷰트하고 어필링 니즈 어트리뷰트라는 BNA, ANA라는 둘로 나뉜다. BNA는 기본 속성으로서 우선 첫째, 고객이 만족이 되려면은 고객이 어떤 구매 의향을 실제로 실현에 옮기려면은 BNA는 반드시 100% 충족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줘야만 되는 그런 그 니즈 속성을 우리가 BNA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어필 속성은 뭐냐? 그 충족이 되면 될수록 고객 만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고객 만족이 커지다 보면은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의향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ANA가 어필 니즈 속성이 뭐 80% 됐다, 90% 됐다, 100% 됐다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속성이 100% 충족된 상태에서 어필 니즈 속성이 점점 높아졌고 어필 니즈 속성도 100%가 충족이 됐다라고 했을 때, 기본 속성과 어필 속성 둘 다가 다 100% 충족이 됐을 때 그 고객은 가장 만족감을 느낍니다.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끼면서 가장 최대 수준의 willingness to pay 수준을 갖다가 내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이게 다 100% 나온 내가 120만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지금 삼성에서 갤럭시 S6를 지금 이제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다 충족이 된다 생각하면 나 120만 원까지는 내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 최대한으로. 이것이 이제 최대의 그런 willingness to pay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업에서 다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맥시멈, 기본 속성도 100%, 어필 속성도 100%인 그 점이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추구해갖고 100%를 갖다 지불하게끔 하는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나 그런 솔루션을 갖다 제공할 때 그 기업은 돈을 벌지 말라 그래도 돈이 벌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바로 그 점을 더 베스트라는 개념으로 그걸 집약적으로 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게 어떤 점이냐? Seek the best. 그 베스트가 뭐냐? 그러니까 고객이 최대의 그 지불량 수준을 갖다 나타내는 그게 뭐냐? 어떨 때 그걸 최대의 그런 그 지불량을 갖느냐? 그걸 찾자 이거라. Seek the best. 그 찾은 다음에 get to the best. 그걸 뭔가 도달해갖고 그 실제 고객이 원하는 거 갖고 해준다면은 그 비즈니스는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사실 찾는 게 어려운 건 물론 아니죠. 또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도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찾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는 대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기업가의 의지, 내지는 기업의 의지가 거기 투영이 돼갖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설정됐던 것에 반해서 고객이 뭘 원하냐, 고객이 어느 경우에 자기가 최대한 지불할 의향을 갖느냐 하는 그 점은 객관적으로 기업에게는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하나의 경영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갖다가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자 하고 전사적인 그런 힘을 갖다가 응집해갖고 시킨다면은 그 사업은 성공이 된다라는 이걸 갖다 다이나믹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Seek the best, get to the best가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추구해야만 되는 하나의 논리다. 그래서 Seek the best and get to the best는 Needs Focused Innovation의 로직으로, 논리로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그 전략적 지침으로, 논리로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기초를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갖다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이 조금 너무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eeds Focused Innovation을 강조합니다. 인노베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말씀드렸지만은 1934년도에 슈페터라는 분이 인노베이션이야말로 기업 경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 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메시지를 갖다 던졌어요. 그러나 그분의 주장은 시대 상황과 좀 맞질 않아 갖고 50년이 지나서 1980년대 초반에 갖고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그래서 슈페터리안이라는 이런 그 학자들과 그런 기술자들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기술의 중요성 아시겠지만은 19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초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리보루션을 비롯한 그 기술 혁신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서서히 가속화되어가는 그런 그 스타트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슈페터리안들이 등장해갖고 이렇게
가려져 있던 혁신에 관한 중요성을 갖다가 다시 클로즈업시켜 전면으로 이렇게 클로즈업시킨 그런 그 모먼트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많은 그런 기업과 또 연구소와 또 많은 용역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인노베이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부츠 알렌 해밀턴이라는 이런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인노베이션에 관한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 연구하겠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연구가 R&D 과정을 거쳐갖고 임플리멘테이션 실용화 단계를 거쳐서 커머셜라이즈 돼갖고 성공하는 게 100개 중에서 4개 정도 아이디어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실제로 상업 2단계 갖고 이제 상용화된 그것 중에서도 성공률은 20% 미만이다라는 거를 미만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그 경험을 갖다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준 겁니다. 이만큼 그 혁신에 관한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혁신이 중요하고 혁신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긴 하지만은 그 성공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실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이디어의 4%가 성공하고 또 상용화된 거에 20%가 성공이다. 20% 미만이지만 그 성공한 기업들은 어떤 공통 분모를 갖다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까지는 인노베이션에 관한 거를 R&D를 거쳐갖고 실용화해서 이렇게 시장에 선보이면은 시장에서 새로운 프로덕트, 새로운 제품 수명 주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그냥 가는 이거 이게 미는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때서부터 이 니즈 측면하고를 연관시켜서 봐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상용화되고 나서도 이런 이렇게 잘 보급돼가다 이게 캐즘이 이렇게 간격이 생겨요. 캐즘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이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액츄얼 니즈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과 어필 속성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가 그 고객의 그 세그멘트별로 고객의 세분 시장에서의 고객의 그 성격에 따라서 기본 속성과 어필 속성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B&A가 100%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매출 딱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Needs Focused Innovation에 관한 그 프로세스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다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술 변화에 대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맞는 Needs Focused Innovation이 일어나면은 그걸 통해서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향을 갖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인노베이션이나 기술 변화가 그 가졌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새로운 어필 속성, 새로운 니즈 어필 속성을 촉발시켜줬느냐 안 시켜줬느냐. 촉발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단계에 머물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어필 속성이 등장하면은 이때의 explicit needs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요 단계에서의 어필 속성은 기본 속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니즈가 한 단계로 올라가더라도 그 전 단계에 충족됐던 모든 니즈 속성은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저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면은 아무리 그 다음 단계에서 어필하는 그런 그 어필 속성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일단은 거기에 관심조차 안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충족시켜주고 난 거기에 추가로 새로운 어필 속성이 추가될 때 고객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처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입장에서 보면은 피처폰이 갖고 있는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갖고 있는 거기에다 플러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그런 니즈 속성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기능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와댐비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단계의 어필 속성은 새로운 단계에서의 기본 속성으로 바뀐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또 새로운 어필 속성이 이렇게 추가됐다 그러면은 이때 이거는 이렇게 S를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바뀌어나면서 니즈는 점점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니즈 진화라는 말은 언맷 니즈가 충족이 되면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새로운 언맷 니즈가 등장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새로운 언맷 니즈가 충족이 됐다.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언맷 니즈가 등장할 때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막 새로운 게 등장하게 돼. 다시 말하면 니즈는 변화하는데 그 니즈 변화가 그냥 랜덤으로 술 취한 사람이 갈치짝 하듯이 그렇게 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니즈 변화는 어떤 패턴이나 어떤 레귤러,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갖고서 변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니즈 변화는 물론 변하지만 그 니즈 변화를 특별히 니즈 진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니즈 진화는 건 어떤 패턴을 가지고 패턴을 지니면서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익스플리짓 니즈가 지불 의향을 갖는 니즈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도 기본 속성이 충족이 되고 어필 속성이 얼마나 충족이 되느냐에 대한 이 레인지 내에서만 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BNA가 이 레인지 밑에 있다 하는 얘기는 기본 속성이 다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BNA 이 밑은 여기 어떤 영역이겠느냐. 이거는 고객의 무관심 영역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어필 속성이 있다 손지라도 BNA를 충족 못 시키면은 결국 이 밑에 존에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형상으로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관심조차 둘 이유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술 변화와 더불어 니즈 맞춤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새로운 어필 속성이나 혹은 BNA가 여기 충족이 안 된 BNA를 자극시킬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 새로운 없었는데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향을 갖게끔 했다면은 이 explicit needs는 이렇게 이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까지는 특히 전략권에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때는 경쟁 우위보다도 우선 뭡니까? 익스플리짓 니즈가 여기에서 2단계를 이렇게 올라갈 때, 니즈가 이렇게 진화할 때, 니즈 진화하는 단계에 오는 카밍 단계에 대해서 적응부터 해야 됩니다. 과연 적응을 제대로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적응 우수성이라는 어댑티브 굿드네스 말을 했는데 과연 이 적응하는 게 어느 정도 가장 최선으로 했느냐, 가장 베스트를 했느냐, 아니면 베터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굿 수준을 했느냐, 아니면 워스 뭔가 이게 보다 나쁜 그런 했냐에 따라서 그 사업은 성공으로 갈 거냐 실패로 갈 거냐가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역동적인 니즈가 진화하는 단계별로 봤을 때는 한 단계에서는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적 지침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니즈가 이렇게 진화돼 갈 때는 우선 새로운 니즈로 올라갈 때 거기에 편승하거나 주도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니의 워크맨이 2단계에 썼는데 아이리버가 나왔고 니즈를 이렇게 진화시켰어요. 그러면 소니 경우에도 소니의 워크맨을 어떻게 더 잘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MP3라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어댑티브 끝등에서 적응 우수성을 확보하면서 여기서 승부를 걸었다면은 소니 그 워크맨은 온라인 같은 그런 거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 노키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계 철강 산업을 좌지우지던 US 스틸이나 베틀레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페어차일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이 다 이 니즈가 그러니까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니즈가 진화할 때 주춤주춤하다가 실기를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IMF 때 우리 30대 재벌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완전히 뱅클럽 됐습니다. 왜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라는 이 두 가지 그런 차원을 갖고 이해할 때 거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적응 못한 기업들은, 못한 재벌들은 다 도태돼 나간 겁니다. 결국은.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니즈 진화는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갈치자대로 랜덤 워크로 갈치자로 랜덤 워크로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장 기본 속성 중에서 아직 충족이 안 된 게 있는데 그 충족이 안 된 거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인노베이션이 나왔다. 그러면은 살 마음조차 없던 그런 고객들이 사기 시작할 구매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구매력을 갖고 사면은 이미 미충족됐던 그 충족이 되니까 니즈가 진화하는 겁니다. 아주 마이너한 그 니즈 진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 이보루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갖고 있는 니즈 중에서 아직 BNA가 100% 충족이 안 됨으로써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는데 보니까 기본이 충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필 속성 봤더니 어필 속성도 어느 정도 되게 어필 속성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웨이트페이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하는 그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충족이 돼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족이 되는 니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니즈가 이렇게 이볼브하는 그거는 마이너다. 마이너. 크게 보면은 마이너 니즈 이볼루션은 어떤 데서 이루어지느냐? 현재 existing 테크놀로지컬 시스템, 현재 기술 시스템 내에서 고객이 느낄 때 기본 속성이 미충족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업 사이드에서 마이너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혹은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든 기존 기술 시스템 내에서 그걸 충족시켜주면은 그로 인해서 니즈가 진화하는 이것이 마이너 이보루션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예 이 테크니컬 시스템에서 전혀 다른 테크니컬 시스템으로 옮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시스템으로 대체시켜주는 그런 과정에서 바뀌는 니즈의 변화, 이것은 이거에 비해서 훨씬 이게 소폭이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폭이 넓은 대폭적인 니즈 진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 전화 시스템이 교환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 스위칭 전기 교환 시스템이 스위칭 시스템이 기계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이었던 것이 1970년대 전해갖고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일로 옮아가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이거 소위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이것도 같은 레디칼이죠. 어떤 혁신 기술에 의해서 기술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언밋 니즈가 충족이 된다면은 언밋 니즈가 충족되는 곳은 메이저 이보루션이다. 그 다음 하나는 또 생각해 보신 건 뭔가 하면 이 자체가 뭔가 하면은 기술 시스템은 바뀌었지만은 이 전체는 역시 현재 테크노 에코노믹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면 테크노 에코노믹 패러다임은 테크놀로지와 그 시대의 그 경제와 이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느냐, 상호작용, 기술과 경제의 상호작용 틀을 갖다가 우리가 테크노 에코노믹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은 그 같은
테크노에코노미 패러다임 내에서 기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폭 진화고 동일한 기술 시스템 내에서 변화 일어난 것은 소폭 진화라고 본다면은 아예 테크노 에코노미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시프트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빅뱅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퀀텀적다 대도약 진화다. 이게 크게 이 강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니즈 진화 패턴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소폭 진화, 동일한 기술 시스템 내에서의 기술 변화로 인해서 니즈가 바뀌게 되는, 니즈가 변화하는, 니즈가 진화하는 것은 소폭이고, 동일한 테크노 에코노미 패러다임 내에서 기술 시스템이 완전히 대체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메이저 이보루션이다. 대폭 니즈 진화다. 그리고 테크노 에코노미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그 테크노 에코노미 패러다임으로 옮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빅뱅 이노베이션에 의한 퀀텀 이보루션이다. 대도약 진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이런 그 마이너 이보루션을 갖고 오게 하는 이노베이션은 어떤 이노베이션이겠냐? 많은 경우 인크리멘탈입니다. 현재 있는 거를 개선, 개량하는 인크리멘탈인데 때로는 레디컬한 이노베이션도 있을 수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다. 거기에 반해서 새로운 이런 테크니컬 시스템을 옮아가게 하는 것은 레디컬 이노베이션에서 특별히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서 된다. 그러니까 디스럽티브는 레디컬 이노베이션으로 여러분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아가는 건 빅뱅 이노베이션. 빅뱅 이노베이션은 아주 레디컬한 거예요, 물론. 레디컬하다는 게 뭔가 하면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완전히 이게 뒤집어 엎는 그런 거를 우리는 그 레디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디컬 중에서도 이건 아주 빅뱅 이노베이션이다 했고, 테크노 에코노미 패러다임 자체를 이렇게 확 바꿔주는 그런 이노베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마이너 이노베이션,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에서 촉발되는 마이너 니즈 이보루션하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서 촉발되는 메이저 이노베이션, 빅뱅에 의해서 촉발되는 퀀텀 니즈 이보루션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고,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럼 기술 변화, 기술 혁신에는 몇 가지 타입이냐?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그렇죠? 인크리멘탈, 레디컬, 빅뱅 이렇게 세 가지가 매칭을 잘 된다면은 하나의 시대 흐름에 기술 변화에 대한 니즈 진화 이것이 매칭을 잘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기업 간의 부침, 잘 나가던 기업이 뒤처지고 이름도 없던 기업이 이렇게 튀어 오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러면 산업의 그 산업 주도권이 대폭으로 일어나겠느냐? 이때입니다, 이게. 빅뱅. 한국이 특히 그 국내에서보다도 해외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그런 그 말하자면 그 등장, 또 한국 기업들의 그런 그 이렇게 성장,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서구 학자들이. 제가 그 국제학회 이렇게 나가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기서는 많은 그 질타의 대상처럼 이렇게 국민들 아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재벌이라든가. 그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하여튼 그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되게 기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경외의 대상으로 봐준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한국 기업이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국 기업들이 전략성이 뛰어나서 그런 재벌도 있고 그런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뭔가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런 그 기술 변화 때마다 성공한 우리나라 재벌이나 성공한 대기업, 성공한 중견기업, 또 성공한 중소기업 보면은 기가 막히게 기술 변화에 부합이 되는, 거기에 적응하는, 적응을 잘 되는 그런 그
기업들인 것을 우리는 많은 우리들이 산업 산업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기술 변화에 따라서 니즈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기술 변화와 또는 니즈 포커스 이노베이션에 따라서 니즈 진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표현하기가 안 됐지만 이거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마다 산업은 산업 구조가 출렁출렁합니다. 때로는 산업이 융합이 되기도 하고 같은 융합되는 것이 또 이게 만약에 분할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은 계속 융합되는 형태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 예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입니다. 이거는 ICT 분야라는 거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본 건데요. 지난 한 100한 20, 30년간 어떤 변화가 왔느냐. 저번에 전화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갖고 19세기 후반입니다. 등장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교환 시스템이 그때는 굉장히 관건입니다. 교환 시스템이 어떤 방식을 하느냐, 스트로자 방식이냐, EMD 방식이냐, 크로스 방식 이렇게 여러 기술 시스템으로 바뀌어왔어요. 굉장히 그레디얼하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왔습니다. 기술 변화를 보면은 스트로자, EMD, 크로스바 최고죠. 이 안에서 같은 스트로자, 같은 EMD라든가 크로스바 그 기술 내에서의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기술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가 또 리파인, 또 모디파이 시켜주는 이런 그런 혁신으로 인해서 미충족됐던 니가 충족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소폭 진화고 이렇게 기술 시스템이 바뀌어가면서 이 안에서 벌어진 것도 하나의 그런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은 하나의 전기 교환 시스템이라는 내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인 이 시스템 방식은 다르지만은 전기 교환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거의 100년 정도 지나고 1970년 들어서면서부터 전자교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교환도 이제 일렉트로닉 스위칭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인크리멘탈이 있고 이게 전혀 다른 S자 커브를 그리는 새로운 기술 혁신 커브가 성립되는데 이거 레디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전자교환 시스템 내에서의 그런 기술 변화들이다. 이것이 빅뱅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와이어라인, 유선에 의한 그 전화 시스템이 1985년 특히 미서 양극 체제의 붕괴 시점과 더불어 이것이 유선과 유무선, 이동통신, 유무선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5년에서 6년경, 7년 또 스티브 잡스에 의한 애플에 의해서 이것이 보이스 베이스드에서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드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또 한 번의 빅뱅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퀀텀 점프하는 퀀텀 리시브레션이 일어난 겁니다. 크게 보면 한 100여 년 사이에 전화가 발명됨으로써 하나의 빅뱅이고 이것이 유무선 체제, 무선으로 올라가면서 또 한 번 빅뱅이고 이번엔 보이스 베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 베이스로 또 크게 보면 세 번의 빅뱅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퀀텀 이볼루션이 대도약하는 이런 니즈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되겠죠.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산업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의 위상이 바뀐 겁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꼰두박질하고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문제는 이렇게 니즈가 바뀔 때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이노베이션을 추구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삐끗 잘못하다 보면은 투자를 잔뜩 이노베이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겁니다.
예를 잠깐만 동일한 예를 잠깐만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노키아. 사실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저렇게 됐느냐? 니즈 진화의 패턴에 맞는, 니즈 진화 패턴에 맞는 이노베이션을 못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을 한 데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막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노베이션 하되 실패했던 한 분은 이노베이션이 경제 성장하자의 원동력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노베이션 하되 어떤 이노베이션이냐 하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로 왔다 이겁니다. 왜? 니즈가 하도 까다로워지고 니즈 진화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그다음에 고객의 그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막 빨리빨리 바뀌고 다시 말씀드리면 willingness to pay, with pay를 장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겁니다.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 맞추더라도 어느 하나가 모자라면 못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인노베이션이 갖는 하나의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노베이션과 경쟁 강도의 관점에서 어떤 인노베이션 전략 지침을 갖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냐. 이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 강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니즈 진화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은 기존의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니즈 진화가 없어 그러면 경쟁은 어떻게 경쟁이 심하냐 안 심하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정통 경영학이라고 얘기하는 인풋 아웃풋 하고의 관계에서 인풋 아웃 레이쇼를 높게 하는, 다시 말하면 에피션시를 높게 하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전략 지침, 이노베이션을 하더라도 인풋 아웃풋의 그 레이쇼를 높게 하는 이노베이션 추구해라. 이러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에피션시가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그때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경쟁이 심할 때는 경쟁 우위를 갖는 에피션시뿐만 아니라 에피션시 취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에피션시를 취하되 경쟁자보다도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경쟁자보다는 조금 반수라도, 한 수가 아니라 반수라도 조금 더 위가 뭐가 있겠냐. 그래야만 경쟁 우위를 쥐고 그래야 자사의 그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기 보면은 니즈 진화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강좌에서 처음 시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니즈 진화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2010년도에 Why Industrial Hegemony Shift라는 제 책에서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겁니다. Why Industrial Hegemony Shift. 그 부제가 Dynamic Manage, Needs Evolution and Dynamic Management라는 부제를 달아갖고 제가 하나 저술을 해갖고 지금 아마존닷컴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 제시를 한 겁니다. 2010년입니다. 2010년도에 니즈 포지션이라는 말이 처음 지금 나와갖고 지금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난 그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게. 니즈가 많이 지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물론 중요하죠. 에피션시 높은 것도 중요합니다. 경쟁이 주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니즈 이보루션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니즈를 아까도 많은 시간 할애하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마이너 이보루션이 있고 메이저 이보루션이 있고 퀀텀 이보루션이 있다 이거라. 마이너, 메이저, 퀀텀 이보루션 형태에 따라서 이보루션의 패턴에 따라서 니즈 진화 패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를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혁신해야 될 것이냐. 혁신 다 강조해요. 정부에서도 국가 혁신하지 마요. 기업도 혁신. 온 사회 전부 혁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이냐. 왜 그렇게 될 것이냐에 관한 논리적인 기초를 갖다 갖고서 혁신에 관한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키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도 당시에 워크맨 갈 때 세계에서 제일 많이 R&D를 투자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인노베이션 추구한 겁니다. 지금도 물론 아주 막강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니즈에 부합이 되는, 니즈 진화 패턴에 부합이 되는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무용지물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디지털 카메라가 왔을 때, 디지털 카메라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디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세계 그 전에 이 필름 사업을 갖다가 주고 있던 잘 아는 바 두 군데입니다. 코닥하고 후지 필름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닥은 지금 뺑끈업 된 거예요. 후지는 오히려 더 잘 됐고, 왜 그랬느냐? 니즈 변화에 코닥은 정을 잘못한 겁니다. 사실 디카를 제일 먼저 발명한 게 코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뺑끈업 되다시피 했느냐? 바로 니즈 진화에 부합이 되는 이노베이션하고 미스매치다. 거기에 부합이 되는 니즈 진화, 니즈 맞춤 혁신을 갖다가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다. 그 탓이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난 걸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한 경우에는 아직 현재 있는 고객의 니즈 중에서 가장 기본 니즈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왜 못하고 있냐? 그래서 기본 니즈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윌리스 페이, 지분 의향을 갖기는커녕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왜 관심 안 두느냐? 그걸 찾아봤더니 이런 게 안 돼서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충족시킴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인노베이션입니다. 그 인노베이션을 취해져 갖고 그럴 때 이제 마이너, 여기 맞는 걸 해야 돼요. 이때 만약에 이런 여기서 취하는 인노베이션 하면 그건 낭비입니다.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메이저 이볼루션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레디컬한 인노베이션을 통해서 현재 있는 어필 속성 니즈를 갖다가 더 리파인 시켜주는 이런 걸 해줘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이런 거 빅뱅에 해당하는 이런 걸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맞는 걸 해줘야지.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니즈 이볼루션, 그러니까 니즈 진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노베이션 전략 지침을 갖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느냐. 어떤 전략 지침을, 이노베이션, 혁신에 관한 전략 지침을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느냐에 관한 거를 지금 하나의 지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비교해서 본다면 이 경우가 바로 정통 우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것이 80년대부터 나온 전략 경영의 그런 그 패러다임이라면 이것은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이익 추구 다이나믹 시어리, 이익 추구 동태 이론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을 다루는 새로운 매니지먼트 패러다임이 요구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이름 붙인 게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건 바로 뭔가 하면은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혁신 경영이 뭐냐?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혁신 경영을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라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다이나믹 매니지먼트에서는 뭐냐? 어댑티브 그때는 제일 급선무다. 그래서 니즈가 진화할 때 거기 최소한도 그 니즈 진화한 걸 선도하거나 아니면은 최소 선도를 못할지라도 거기에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스티브 잡스가 앱 베이스드 이걸 올라갈 때 편성해주자 이거예요. 노키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피처폰에서 고가 제품 만들면서 재미를 보고 있다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빨리 따라 붙어갖고 거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앱 베이스드의 그런 그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하고 삼성이 결국은 그 산업을 갖다 주도했다는 걸 뭐 다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지금 약간 주춤을 좀 했죠.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막 치닫고 있는 거기에 반해서 삼성은 뭔가 거기에 어필하는 혁신성이 이렇게 투여된 그런 제품을 5 이후에 별로 잘 못 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지금 스마트폰 갤럭시 S6가 지금 나가고 상당히 외신에 의하면은 굉장히 폭풍적인 그런 그 찬사 그런 반응 갖다 보이는 데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또 그렇게 되길 아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능률 추구, 능률 향상, 그다음에 전략경에서 강조하는 경쟁 우위의 확보, 경쟁 우위의 달성을 강조한다면은 이런 니즈 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뷰라는 게 요구되고 거기서는 가장 강조되는 그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어댑티브 끝드니스라는 적응 우수성부터 우선 하자. 말이 이제 적응 우수성이라는 건 더 쉽게 얘기하면은 편승부터 하자. 편승하거나 하여튼 거기 같이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적응을 해주자. 해야만 도태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의 그런 혁신 기업으로 계속 살아남게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기억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개략적으로 보면은 1900년부터 한 100년 동안 100년 사이에 세계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동차라는 참 신기하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트랜스포테이션 비클로서 어떤 그 통신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생기는. 왜? 이때 많은 성장을 위한 미국에서 성장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투자되면서 도로도 닦고 막 이러면서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그 트랜스포테이션한 툴로서의 자동차에 관한 그 니즈가 엄청 크게 형성되고 바로 매스 익스플리시 니즈를 갖는 그런 그 기업 집단이 생겨나요. 매스 익스플리시 디맨드가 형성이 됐을 때 매스가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접근 방법은 뭐가 돼야 되겠느냐. 대량 수요가 있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면 제품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품을 표준화되고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줄줄줄 흘러가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조립돼 갖고 나오게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직 구조는 각 기능마다 구매 제조에서도 각 그 제조 공정별로 요거 잘해라 하고 각 기능마다의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 구조를 갖다가 갖춘다면은 결국은 대량 수요를 빨리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즈가 진화할 때의 그 혁신에 관한 그 논리, seek the best and get the best라는 그런 그 혁신 논리의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스 대량 그 현시 그 니즈가 디맨드가 형성됐을 때 뭐냐 이게 새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그 어필 속성이 뭐냐 대량 수요입니다. 대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크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제품을 표준화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연속 생산 방식을 갖추고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한 기능별 조직을 추구한다면은 그 니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대성공을 한 것이 바로 포드입니다. 한 30년 동안 쭉 지속이 되오죠. 그러다가 이젠 요 단계 와서는 고객의 니즈가 바뀌시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T 모델이라는 포드의 T 모델은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도시인이나 저 시골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한 30년 차를 끌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나한테 맞는 게 좀 뭐 이런 거 좋겠다. 각 말하자면 그 세그멘트별로 기대와 요구가 니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즈가 이렇게 다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보다 싼 가격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러한 그 새로운 어필 속성, 새로운 ANA에 이거 맞추기 위한 그런 그 접근 방법 뭐겠습니까? 기업 사이드에서 seek the best 찾았어요. 그럼 get the best 아이디어는 뭐겠습니까? 제품을 차별화해주고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 그 다음에 여러 차종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조직은 뭔가 하면은 사업부제를 갖다 도입을 하고 사업부제를 도입하다 보면은 사업부 간의 어떤 그 이견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정 통제해줘야만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다 보니까 라인 앤 스텝 조직이라는 것이 새로 또 요구가 되게 되는 이게 바로 GM이 접근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대별로 새로운 어필 속성이 뭐가 등장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했느냐가 여기에 부합이 되는, 말하자면 여기에 부합이 되는 어댑티브 굿드네스를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 연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그러했고 도요타가 그러했고 우리 현대 자동차가 그러했습니다. 여기 관한 건 뒤에서 실제 케이스를 다룰 때 좀 소상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디바이스 인더스트리에서 같은 맥락으로 어떤 어필 속성이 등장했느냐, 어떤 언밋 니즈가 어필하는 언밋 니즈가 등장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접근을 했느냐, 어떤 니즈 포커스드 이노베이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워크맨에서 아이리버에서 아이파스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기업 간의 부침이 일어나는 이런 그 산업 사이에서의 큰 변혁의 동의를 갖다 우리는 같은 논리적 틀로서, 같은 하나의 그 분석 틀로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설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시대별로 통신에 대한 니즈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기술 이런 그 기술 말고, 이런 혁신 말고도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혁신 기술 중에서 이런 기술들만이 정보통신 ICT 산업에 기여하면서 ICT 산업을 변모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업 진화 혹은 니즈 진화와 산업 진화를 촉발해주는 니즈 포커스드 인노베이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분야의 그 승자가 좌우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산업이 융화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 막 올라가겠죠. 이게 인터넷 시대를 맞고 또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더 무르익게 되면은 전혀 다른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산업 진화가 이렇게 융합돼 나가면서 산업 모습을 갖다가 드러낼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그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를 갖다가 지금 하나의 그런 그 인사이트랄까 아니면 통찰력이랄까 아니면 포시, 그러니까 선견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차세대의 기업가 정신 혹은 기업가로서 모습을 갖다 드러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를 지금 같이 한번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본 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여기에 기여한 기술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렉트릭 스위칭 이볼루션, ESS 혁명, 옵티컬 파이버 혁명, 셀룰라 혁명, 인터넷 혁명, 스마트 리볼루션, 인터넷 오브 띵스 리볼루션, 지금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리볼루션, IoT 이렇게 한다. 계속 이렇게 발전돼 나갈 것이면 틀림없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의 동태적인 어떤 그 다이나믹한 하나의 퍼스펙티브, 롱기튜드한 시간을 꿰뚫어보는 이런 걸 보는 이런 시각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업하는 분들, 또 우리 경영학을 연구하거나 경영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요구된 하나의 시대적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이나믹에 관한 다이나믹 뷰를 우리가 빨리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까지 왔던 정통 경영학 또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에서 일부에서는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씁니다만 구도 자체는 아직도 정태적인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과 니즈 진화가 어떻게 변모되고 전개되어 가느냐, 이거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그 퍼스펙티브, 다이나믹한 어떤 관점, 시각, 이걸 갖다가 갖춘 데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옮아가는 새로운 경쟁 환경으로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 밑에 보지 마시고 보면 전 세계를 지난 한 50여 년 동안에 전 세계, 한 5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년서부터 한 60여 년 사이에 그걸 보면 크게 보면은 80년대까지는 미국의 대량 경제를 주도하는, 세계 대량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주도의 아주 경제 완전히 이건 절대적 강자입니다. 절대적 강자 시대에다가 8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매니팩처링에 대한 그런 그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90년에 IMF 터졌지만은 미국 경우에는 2008년에 월가가 붕괴합니다. 월가 붕괴하는 게 그냥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 아마 좀 더 설명할 기회가 나올 거예요. 이런 그 와중에 한국은 막 대량 경제가 막 꽃피는 그 시기에 우리가 60년대 초반에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의 이런 그 산업화를 갖다 시도합니다. 이 기가 막힌 그 하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제조업이 뭔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 타이밍에 한국 과감하게 중화학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중화학 사업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순항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IMF를 빡 맞았다. 30개 재벌 중에서 13개, 어떤 분은 15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통계로는 아마 이건 공기업을 재벌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거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뭐 대차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30개 재벌의 반 정도가 뺑클럽 됐다. IMF 때. 왜? 이런 그 시대 흐름에 이런 그 글로벌 커스터머 니즈의 진화에 부응하는 사업 전략 또 사업 구조 이런 못 갖고 그걸 갖추고 있지 않았던 기업들 다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령 갖추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노베이션 효과,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런 그 영향을 갖고 있지 않고 뭐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 도입하고 기술 들여온 그 기술 갖고 기업 규모 켜가면서 코스트 다운 시켜가면서 그냥 그 코스트 다운의 메리트만 취하던 스케일 메리트만 취하던 그런 재벌들은 다 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런 흐름에 맞는 그런 접근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런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그런 재벌사들에게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 기회로 작동해갖고 결국은 2010년대 우리가 G20의 일원이 됐고 지금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조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지금 디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까지 이런 전략적 이런 그 접근 강구에서 그런 그 어댑티브 끝드니스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 기업 재벌사들 중에 기업은 아직 괜찮다. 이거 굉장히 내성적 어렵습니다만은 수출 주도는 그런 대로 지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아주 주춧돌이고 하나의 그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종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이라는 이 대목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시킹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어느 한 시점에서 그냥 덜렁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초에 고객의 역량, 기업의 역량이 이익을 캐내는 기업의 역량이 얼마나 어떠하냐. 초기입니다. 사업 개시일 현재 기업의 역량, 이익을 캐내는 기업의 역량이 어떠하냐. 기업 이익은 어디서 캡니까? 시장에서 캐요. 시장에서 무슨 캐냐? 익스플리sit 니즈가 얼마냐고. 익스플리sit 니즈를 캐낼 수 있는 기업 역량이 어떠하냐 하는 그거를 기초로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니셜 컨디션이에요. 초기 조건이에요. 그 초기 조건을 놓고 그 바탕 위에서 기중에 벌어지는 니즈 진화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고객 니즈 맞춤 혁신을 갖다 전개하느냐. 니즈 맞춤 혁신을 전개한 그 결과가 결국은 이익으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손익계산 보면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꼭 기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손익계산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얼마가 매출이 됐고 얼마가 매출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고 매출 세일즈 마진이 얼마 됐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판매비가 얼마나 발생해서 오퍼레이팅 인컴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고 이렇게 이제 쭉 표현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그 기간을 염두에 둔 그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옛날 같으면은 이 니즈 진화라는 것이 완만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니즈 진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때는 초기 조건에 기업의 역량이 어떠하냐가 기말의 기업 성과를 갖다 좌우하는,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가 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니즈 진화는 뭐 굉장히 마이너하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무슨 아주 사활이 좌우된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그 충격은 안 준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니즈 진화가 아까 빅뱅에 의한 퀀텀 점프 같은, 퀀텀 이볼루션 같은 걸 벌어질 때는 초기 조건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그 니즈 진화에 그런 그 아주 대폭이라든가 대도약 니즈 진화에 적응 못하면, 다시 말하면 어댑티브 끝단에서 적응 우수성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뱅크럽 되는 겁니다. 마치 노키아, 소니의 워크맨, 또 모토로라의 이리디움, 또 US 스틸의 그 운명, 이런 것처럼. 반면에 아무 이름도 없던 그런 조그만 그 기업들이 갑자기 그걸 잘하면은 이니셜 컨디션은 형편없었지만은 그 사업 기간 동안의 니즈 진화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어댑티브 끝단에서 확보한 그런 기업. 예컨대 노키아 같은 그런. 이미 철강 산업은 미국에서는 다 이미 망해가는 산업이다라고 했고 철강 메카들이 다 도태되고 뭐 파산하고 폐업 신고내고 이럴 때 뉴코라는 회사는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대박을 계속 터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랬느냐? 그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의 기가 막힌 적응 우수성을 갖다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간 거를 뒤늦게 그냥 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잘 적응하는 적응 우수성을 발휘한 그런 기업은 어느 산업에서건 언제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식으로 전부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기업일지라도 어댑티브 굿드니스를 쥐지 않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기업이었을지라도 니즈 진화에 대해서 그걸 정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다 도태됐다. 반대로 가면은 아무리 이름 없는 보잘것 없는 아주 무명의 어떤 기업일지라도 시대 그 기술 변화와 니즈 진화에 적응하는 정우성 확보한 기업은 그 산업을 오히려 주도하게 된 이런 일을 얼마든지 보시는 겁니다. 뒤에서 아마 그런 많은 사례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요 위에 것들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기업 성과를 사업 성과, 기업 성과를 갖다 설명하는 도식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본과 아주 신고정 경제에서 자본과 노동 갖고 노동의 콤비네이션 갖고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소위 그 내생 성장 이론이라는 데서는 기술과 교육과 날리지라는 이런 것 갖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오느냐? 이게 다 블랙박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 봐서 슈페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노베이션이 바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 근데 어떤 연결을 통해서 되냐? 역시 인노베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은 블랙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1982년도에 나온 그 주장인데요. 소위 진화 경제학이라고, 진화 경제학. 굉장히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다이나믹 매니지먼트하고 굉장히 기본 아이디어는 사실 어떤 면에서 같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기업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기업 내부에서 무용의 루틴이라는 무용 자산을 갖고 어떻게 이거 잘 적응을 하느냐. 적응의 정도가 결국 기업 성과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기술 변화가 일어나요. MP3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도 MP3에 맞춰서 내 원고 모든 루틴이라는 무용의 그런 그 경영 자산을 통해 갖고 여기에 적응을 했다면은 그런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그 주장한 거에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생물학의 그겁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연변이의 낭주인가하고 거기 기존에 있던 거하고 서로 소위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 경쟁을 통해서 선택된 것이 차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아이디어, 그런 그 논리적 근거를 갖다 여기다 배경에다고 제시한 겁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학문 이론적 관점 굉장히 어드밴스된, 다른 것보다 굉장히 어드밴스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기술 변화라는 기업의 외부 기술 변화에 대해서 내부 기술 혁신에 관한 전략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에 관한 거를 지금 강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나온 이거는 1982년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서부터는 아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냐? 크게 보면은 힘이 기업에서 고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서부터 2000년 초에 인터넷 혁명을 일어나고 확 고객이 오히려 힘을 막 주는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 시기다 보니까 지금 21세기 우리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분들의 주장은 뭔가 좀 고객 측면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한계를 갖다 내보고 있지 않느냐 이래 우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고 요거는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00년서부터 한 80여 년 동안 강조돼 왔어요. efficiency, input output ratio를 강조하는 정통 관리, 정통 경영학이 굉장히 강조돼 왔습니다. 기업 성과가 어디서 냐 efficiency 높으면은 좋은 기업 성과가 얻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환경 변화도 없어요. 경쟁자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뭐 경쟁을 확보한다고 신경 쓰고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efficiency 높이는 겁니다. input output ratio 높이는 거예요. 인풋 시킨 거에 대해서 아웃풋 많이 나오게 한다라든가 일정한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인풋을 가장 줄인다라든가 이래갖고 efficiency 높이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스트레치 플래닝이란 70년 들어갖고 플래닝 이렇게 나왔고 이제 PPM, PIMS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주의라는 그런 그 홀리즘의 그런 거 관점에서는 굉장히 PPM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데 너무 기업을 그냥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 단조롭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1980년대 이후입니다. 경영에서는. 전략경영이 등장을 해갖고 전략경영에서는 80년대 갑자기 2차 오일쇼크가 터지니까 갑자기 경쟁 환경이 아주 냉엄해진 겁니다. 초경쟁 상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경쟁자보다 뭔가 한 수 위를 우리가 점해야 되겠다. 경쟁우위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경쟁우위가 과연 경쟁우위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산업 레벨에서 오느냐? 기업 레벨에서 오느냐? 산업은 산업에서 온다라고 주장하는 IO 산업 조직 학파하고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는 기업에서 온다라는 주장. 그 기업도 특히 핵심 역량에서 온다 혹은 다이나믹 캐파빌리에서 온다라는 이런 그 약간의 그 이견을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온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지난 한 30여 년 이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 경쟁 우위를 주면은 좋은 성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좋은 이 성과를 이어지냐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역시 블랙박스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너무 아주 인수격의 해석 아니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다이나믹 Theory of Profit Seeking, 우리 다이나믹 매니지먼트에서는 다이나믹 Theory of Profit Seeking은 바로 뭐냐? 니즈가 진화하는 각 단계마다의 explicit 니즈를 어떤 니즈 포커스 이노베이션으로 그걸 추구했느냐 하는 어댑티브 굿드니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만큼 폼 파워가 온다라는 바로 폼 파워를 설명하는 어댑티브 굿드니스는 디터미너 요것에서 기업 성과가 결정이 된다라는 결정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컴퓨터 어드밴티지 뭔가 하면 이런 기업 성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소위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미디에이팅 베리어블 매개 변수로서 역할하는 것이지 디터미넌트는 아니다. 디터미넌트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쭉 주장해왔던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에서의 기본 구도와
우리가 이 시간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서 지금 하나의 그 이론적 기초로서 삼고자 하는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에서의 어댑티브 끝드니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확실히 좀 이해를 갖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크게 보면은 기존의 그런 그 많은 주의 주장들은 우리 지금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이라는 니즈 진화 단계에서의 아까 언밋 니즈, 특히 익스플리sit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인노베이션, 니즈 포커스 인노베이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로스 벡터에 부합이 되는 인노베이션이라는 건데, 그로스 벡터는 뭐냐? 이게 다이나믹하게 보면은 고객 니즈에 맞는 기업 성장 벡터, 성장 방향을 잡아야만 그 기업이 살아남는 거지. 약간 노키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니즈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피처폰에 머물다 보니까 뱅클럽 되다 싶지 않은 거예요. 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요거 인노베이션과 그로스 벡터, 이것이 바로 이제 니즈 포커스 인노베이션인데, 제가 지금 요걸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그 기본 홀리스틱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특히 그 전략경에서 많은 이런 그 주의 주장들, 여기 보시는 이런 주의 주장들은 다 그 일부,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과를 가져오는, 기업 성과를 가져오는 중요 부위에 관한, 중요 요소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들인데,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홀리즘이라면은, 전체로 하나로서 기업 성과를 갖다 설명해 주는 것이 홀리즘 모델이라면은, 기존의 것들은 리덕셔니즘이다. 중요한 컨스트럭, 중요한 개념, 특정 개념을 통해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거기에 반해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특정 개념들 간의 relationship, 특히 relationship between unmet needs in needs evolution하고 needs focus innovation하고의 그 관계가 어떠냐, 그 관계를 통해서 기업 성과를 갖다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그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홀리즘의 바탕을 둔 홀리즘 베이스드 시어리인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과 기존의 많은 전략 경영에서의 많은 그런 그 이론들이 어떻게 어떤 차이점을 갖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코끼리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코끼리 특정 부위를 만져보면서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하는 경우와 전체를 다 보면서 코끼리의 원 그 모습과 코끼리의 특징적인 이런 걸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모델, 그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시어리 프로핏 시킹은 크게 폼 파워라는 개념하고 익스플리sit 니즈라는 두 개념으로 기업 성과를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의 프로핏 시킹, 이익 추구하는 그 구도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어댑티브 굿드니스다. 어필 속성과 기본 속성이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바뀌어 나갈 때 소폭이냐, 대폭이냐, 대도약이냐 하는 니즈 진화의 그런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이노베이션 방식을 추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니즈 진화 패턴과 혁신 방식하고의 그런 그 매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댑티브 굿드니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댑티브 굿드니스를 확보하고 어댑티브 굿드니스를 높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강조하는 게 바로 DTPS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다. 그다음에 반드시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에는 기업의 경우에 가장 베스트가 존재한다. 그것은 뭐냐면 고객이 지불 의향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불 의향 수준이 최고점. 이상은 난 더 지불 의향이 없다. 최고점이 뭐냐? 그걸 찾아갖고 최고의 수준의 윌링스 페이를 갖다가 지불하게끔 기업이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면은 결국은 최대한 고객으로부터 최대한의 그런 그 레비뉴가 얻어지지 않겠느냐. 고객의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최고의 그런 그
최대 수준의 윌슨 스피드를 난 갖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매니아들 경우에 우리가 보듯이 뭐 이틀 3일 담요 덮고 자면서 기다리면서 그게 사가는 겁니다. 마케팅 필요 없는 게 그냥 저들이 와서 사가는 겁니다.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한다. 정도 문제는 있겠지만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최대를 내겠다. 그걸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찾을 거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의 고객 니즈를 들여다보면서 고객을 분석을 통하고 미리 예견을 통해서 예견 방법이라는 건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통해서 바로 베스트가 뭐냐. seek the best. seek the best. seek the best. 그 베스트가 뭐냐. 찾고 get to the best. seek the best and get to the best라는 하나의 needs focused innovation의 논리를 갖다가 다이나믹 theory of profit seeking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영학에서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어떤 이론도 이런 이론을 제시해 준 게 없어요. 왜? 특정한 하나의 어필하는 단어를 갖고 core computers, dynamic capability, resource based view, discovery driven approach, 기타 등등 이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커버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정 요소, 특정 개념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퍼포먼스라는 기업 성과를 갖다 설명하려는 이런 시도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온 겁니다. 말하자면 리덕셔니즘 모델에 기초한 것이 경영학의 현재 현주소다. 거기에 지금 다이나믹 시어리 오브 프로핏 시킹은 리덕셔니즘이 아닌 홀리즘,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면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간의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느냐. 그 릴레이션십이 잘 매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미스매치 됐느냐 안 됐느냐. 그 핏이 좋냐 안 좋냐 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익을 나타내는 레비뉴를 나타내는 레비뉴, 예상 수익의 인디케이터로서 솔루션즈 핏과 expected cost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프로세스 핏 두 가지로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건 설명드린 바인데요. 자기가 모르시겠다는 분은 먼저 들었던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역량, 기업 파워는 궁극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으로 집약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기업 파워나 기업 역량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는 것은 그 시점에서 솔루션즈 핏과 프로세스 핏을 어떻게 매저할 거냐, 그 매저고 측정하면은 그 기업, 그 사업의 그 파워, 그 사업의 사업 역량 이것이 계량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